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3월 맞이해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좀 3월이면 따뜻해야 되는데 어제 눈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해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좀 따뜻해야 될 텐데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제 1, 2월에 이제 한 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3, 4월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할 건데, 일단 3, 4월까지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충실히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요약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 겸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같이 병행하는데, 책자가 배송이 잘못돼서 엉뚱한 데로 갔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보내는 걸로 지금 방금 통화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익숙한 게 문제야,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대로 보내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오면, 이제 그게 이제 배송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입하셔가지고 보면 이제 기본서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요약해 가면서 하면 공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 4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냐면 딱 지금. 그러니까 1, 2월 강의한 거는 3, 4월 한 것에 대한 예습. 그러니까 이제 좀 기본 개념 위주로 이제 예습을 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5, 6월은 이제 우리가 3, 4월에 한 것을 이제 다시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 4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합격을 하냐 못하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4월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방해 요소가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아. 3, 4월이 또 놀기도 좋고 벚꽃 피고 하는데 놀러 가자 이런 유혹을 여러분이 뿌리치고 올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 잘 알아. 이 유혹 이길 수 있다 없다? 봐봐, 대답도 못 하잖아 지금.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3, 4월은요 공부하기도 좋은데 문제는 놀러 가기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갈등해서 뭘 선택할 거냐 이건데, 적어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면 학원에 와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서 딴 데로 새야 안 돼. 이제 이거 한두 번, 두 번 세다 보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 4월은 진짜 그 유혹,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힘들거나 이건 아니야. 그러잖아요. 공부 자체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남들은 꽃구경 가고 놀러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뿌리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게 참 어려워.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래도 이왕 공부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선택이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놔야 돼. 그래야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좀 수월해져. 그래서 3, 4월에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놔야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좀 더 여유있게 하지. 이때 조금 느슨하겠다 그러면 계속 쫓겨. 우리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막 걱정돼. 합격할지 말지. 그리고 이제 5, 6월 달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차라도 잡자 하고 2차 포기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자, 그럼 봐봐요. 잠깐 꽃구경 간다고 한 몇 번 빠지는 게 나아야? 어때? 그래가지고 1년 더 하는 게 그게 더 나아?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1년 뭐 학원비 이런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라니까. 그 돈으로 환산해봐요. 그거 수천만 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1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잠깐 꽃구경 간다고 빠져가지고 1년을 더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아예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마.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지난번에 1월 달에 했으니까 따로 안 하고요. 단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가 마음가짐,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나는 수험생인가 합격생인가?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 수험생 하고 싶어? 합격생 하고 싶어? 합격생?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내가 수험생인지 합격생인지 한번 비교해보라 이 말이야. 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험생과 합격생 차이. 자, 하루에 얼마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마인드, 이런 질문에 대한 마인드. 얼마 해야 돼, 혹시 여러분? 합격하기. 10시간? 아니, 불가능한 거 하지 말고, 뭐,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야지, 뭐. 10시간, 시간도 안 나. 시간도 안 나. 자, 10시간? 어때, 따라오.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학원 강의 듣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본인이 한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4시간? 자, 수험생은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이 질문에 얼마 공부해야 합격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 그럼 합격생은 자, 얼마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거 했을 때요. 한 몇 시간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안 그래. 합격생은요. 이거예요. 최대한 해야지. 무슨 몇 시간 이런 거 없어요. 10시간? 아니야. 더 해야 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봐봐. 우리 수험생 마인드요. 합격생 마인드요. 벌써 딱 우리는 수험생 마인드라는 게 드러나잖아 지금. 꼭 몇 시간 해야 합격한다 이런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선 최대한 해야지. 그렇죠? 자, 수험생활 기간 흔들리지 않고 초심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하잖아 우리. 하다 보면 우리 정말 유혹도 많고 막 흔들리잖아.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수험생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 누가 유튜브에서 뭐 들어야 된다. 또 어디 인강이 좋다더라. 막 쏠기 돼가지고 글이 쫓아가. 줏대가 없이 막 흔들려. 막 다양한 방법을 해. 그러니까요, 지식이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 그런데 합격생은요, 단순하고. 딱 하기로 했으면요, 여기 딱 단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다른 거 신경. 이렇게 공부하든 저렇게 공부하든 어떤 상황이든 합격할 사람 다 해. 근데 이제 수험생 일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에 왔잖아요. 그러면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서 여기 쫓아오면 합격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 이거. 어떤 게 나았다더라. 그런 얘기. 차라리 여기는 몇 명 없으니까 그러는데 좀 학원에 숫자들 많으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또 다른 학원 다니다가 떨어져서 이제 계속 다니기 창피하니까 이제 옮긴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 없어 그런 사람? 있어. 또 이제 인강 듣다 온 사람은 아주 여기저기 아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프린트만 1대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심이 후해. 다 나눠줘.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물귀신이야. 물귀신은 절대 혼자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다 나눠줘. 너도 이거 보고 망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프린트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합격 못해. 진짜예요. 여기는 몇 명 안 돼서 그러니까 다행이야. 다른 데 가면요. 베리벨 자료가 막 돌아다닌다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돈 받고 파는 사람도 있어. 자기 보세요. 학원 논장도 싫어해. 그 사람. 벌써 한 5년, 6년째 오고 있어. 학원 장사로 와. 그런 사람. 합격 못해. 자, 기출문제 중요하죠.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야. 그럼 내가 공부한 게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는 거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 3, 4월부터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 프린트 봤잖아요. 오늘 배운 것 실제로 출제된, 가장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경향도 파악하고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적응 훈련도 같이 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업에만 잘 충실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수험생. 답을 외우면 더 이상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70, 80%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이 뭐냐. 작년에 풀었던 기출문제 다시 풀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이래. 왜 안 나올까? 그 지문을 이해를 안 한 거야. 그냥 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지문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해를 해서 그 지문을 완전히 분석해서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기출적. 자, 제가 이제 항상 해마다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도 만들고 하는데, 최근엔 3년, 4년치요.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요. 우리 40문제 있잖아요. 거의 한 80%가 이미 출제된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또. 자, 80%야. 그러면 기출문제 지문만 제대로 내가 소화해도 어때요? 80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내 걸로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해서 소화해야 돼요. 자, 그럼 이 훈련까지 다 시킬 거니까 그냥 따라만 오면 돼.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 자, 특정 과목 암기가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암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과목별로 암기할 거 많죠? 이제 다 해보니까 이제 점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멋모르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재밌어.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어때? 이제 힘들죠. 막 부담이 확 오죠. 그래서 지금 괜히 했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렇지, 들어. 이제 맞아. 들어, 많이 들어. 그것도 적게 들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들어.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한다고 이럴까? 그동안 왜 빠졌어요, 또? 자주 나오다. 빠지면 안 되는데, 또 제일 중요한 부분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인강으로 다 들었어요? 아니, 빠진 거 들어야 돼요. 빠진 거 다 들어야 돼.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험생은 어떤 자세냐? 왜 암기가 안 되는지 고민.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 여기 이 친구 조카가 했던 말. 나는 암기했는데 왜 잊어먹지? 그랬더니 이 조카, 중학생 조카가 한 말 뭐라고 그랬어? 그건 외운 게 아니죠. 그랬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저도. 외웠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잊어버렸으면 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외웠는데 잊어버렸다. 이런 말을 해. 아니요. 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안 잊어먹어야 암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외웠는데 잊어먹었다. 이 말을 많이 해. 하지 마라. 이거. 그거 안 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암기 될 때까지. 잊어먹었으면 또 해야 돼. 안 잊어먹을 때까지 해야 그게 암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과목도 암기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체계도가 여기 배송 오면 그 체계도 맨 뒤쪽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 거기 코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교재에 있는 그걸 가지고 자투리 시험에서 한 파트 한 파트씩 외우면 돼. 한 파트 한 파트. 천천히.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충분해.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넘치도록 남아. 수없이 반복해. 100번 넘게 봐. 외워질까 안 외워질까? 100번 넘게 보는데 그래도 안 외워지면 좀 고민해. 그때는 내가 할지 말지 그때 가서는 고민해도 제 같아요. 그때는 제가 강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그 교재 맨 뒤쪽에 뭐 암기 코드 있는데 이것을 한 파트 한 파트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저장해놔. 갤러리에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암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앨범 만들어가서 스마트폰 앨범, 이거 공법, 민법, 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딱딱 저장해놨다가 이동할 때 그걸 봐.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주로 어느 때 봐, 그거? 은행에 무슨 공과금 내려갈 일이 있어 없어?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거기 가서 괜히 레이드 경향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본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투리 시간. 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주문해서 기다릴 때 그거 하나 보라 이거. 그러면 짧은 5분에 그걸 하나씩 딱딱 외울 수 있어. 그러면 봐봐. 그런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도요. 우리는 넘치도록 남아. 학교 갈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결국 공부 잘하냐 못하냐는요. 자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하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여기 차이가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아직은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거 겪어봤어, 안 겪어봤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수험생. 떨어질까 불안할까? 공부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합격생은 뭐냐? 불안하니까 더 하라, 이거야. 한단에 합격생, 수험생 차리면 별거 아니야.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 체력 유지를 위해 운동을 해야 되나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그럼 수험생 특징. 운동을 하고 힘드니까 공부 안 해. 누워서 우리 남 얘기 같지 않잖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다 이런 데 달려있어, 지금. 성공하냐 못하냐. 그 다음에 운동도 안 하고 체력도 없으니까 공부 안 해. 우리 공부 이거 장기를 했어요. 1년이잖아요. 체력 중에. 지금 허리 아파, 안 아파, 혹시? 우리 공부 책상에 앉아있으면 허리 아파요. 왜 아프냐면, 이 허리 근육, 이거 인대가 늘어나서요.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우리 척추 있잖아요. 이 척추 무게가 다 받아.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침 맞으러 갔는다,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한다. 해봤자 안 나. 뭐 해야 돼? 운동.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아주 편해. 잠자기 전에 집에서 누워서 하세요. 자, 누워서요, 요 하나 깔고 다리 이렇게 반대 들었다 내렸다 이것만 하세요. 그 내릴 때 바닥이 안 닿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씩 3세트만 하면 돼. 이거 20개. 처음에는 20개만 해도 배 땡겨서 아파 죽어. 그 다음날 안 하다니까. 그럼 뱃살도 들어가고 근육도 생겨요. 아주 좋아. 허리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앞으로 허리 아프다 그럼 이거 해야 되는데 아프기 전에 하세요. 허리 한번 아프면 회복되려면 좀 시간 걸려. 그러니까 허리 아프면 공부가 돼, 안 돼? 또 안 돼.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지금부터 꼭 운동하자. 그 다음 합격생은요, 자, 공부 더 많이 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돼. 그리고 체력이 약하면 안 들어와요, 머리에도. 그 다음 공부 더 많이 하게 운동도 안 해. 그 운동할 시간도 공부해. 자, 근데 저는 이걸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권하고 싶어요.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 간단해요. 들었다 내렸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아, 누워서 하는 건데 누워서 하는 것도 싫어? 그 다음에 좀 될 수 있으면 걷는 거. 뭐 하루에 뭐 10,000보 걷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 아니어도 일정하게 걷는 것도 괜찮아. 이거 중요한 거. 우리 공부하다 힘들고 지치서 우울하고 막 지금 슬럼프라는 게 찾아와요. 어때? 지금 이거 왔어 안 왔어? 아직은 아니죠. 설마 지금 이거 왔다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앞으로 할 게 많은데 한 7, 8월 가야 이제 이런 일이 생겨. 7, 8, 이제 날씨도 덥고 막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는 안 나오지. 또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 자, 수험생. 그럼 합격생은 없냐? 합격생. 똑같아.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 포기하지 마라. 결국은 포기하지 마라.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말이야. 희망이 보여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희망.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보이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합격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한마디. 지금부터 포기만 안 하면 합격. 자,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얼른 약속해. 자, 포기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한두 번 빠지다 보면 포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석 안 해야 돼. 결석. 근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은. 이걸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요, 빠지지 않고 1년 동안 학원에 나왔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훈련이야, 그게.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돼. 그러니까 뭐 빠지지 않고만 나오면 다 합격할 거야. 뭐.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해봅시다. 자, 3, 4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계절도 좋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그때 되면 좋잖아요. 자,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자, 다시 처음으로 펴니다. 자, 우리 교재 거기 어디부터 보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다른 거 이제 다 넘깁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넘기고, 자, 24페이지 갑니다. 자, 앞부분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거 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24페이지. 아, 맞다. 이제 이거 깜빡 안 할 뻔했네. 이번 우리 3, 4월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기본서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내용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책에도 이거 이제 부교재 나올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셔가지고 이걸로 하니까 이걸로 정리하면요,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훨씬 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본서 내용을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암기까지, 우리 3, 4월 끝나면 암기까지 다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출문제 예제, 우리 프린트 있잖아요.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출제된 경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응력도 같이 키우면서 3, 4월을 알차게 이렇게 보내. 그렇게 해서 이제 3, 4월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중상급 수준. 물론 이제 제 희망상일지 이거 몰라. 여러분이 여기 따라와야 되는데, 저만 중상급 해가지고 모의고사 보면 80점 나와야 된다 하는데, 어때? 80점 나올 수 있어, 없어? 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면 평생 이렇게 가는 거야. 제발 부정적인 마인드 가지 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 있으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최순실이도 한번 그런 말 한 게 있네.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아세요? 시크릿? 시크릿 알아요? 오래된 책인데? 오, 그 시크릿 책을 알 정도면 그래도
자기 개발이랄지 성공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얘기인데 그 책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시크릿이 뭐냐면 전 세계 부자 상위 0.1%만 알고 있는 부자 비법. 그게 시크릿. 저 그 책 읽고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것은 참 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한마디야 딱.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살아라 이거야.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딱 그거 하나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럼 온 우주가 예 주인님 제가 합격하게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온 우주가 예 주인님 당신 반드시 떨어뜨리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뭐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해.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자기 세뇌를 시키세요. 이거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나는 된다. 앞으로 부정적인 말은 이제 입 밖에 내면 안 돼. 아셨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 4월 과정 거치면요. 이론 내용도 어느 정도 숙달이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볼 거야. 아마 전공 모의고사. 그러죠? 그러면 4월달 끝나면 이제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적어도 이제 2바퀴 돌았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는 안 돼 있을 거야. 그래도 남들도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모의고사 보니까 어때? 수준이 적어도 평균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평균을 깎아먹을 쪽으로 밑에 나왔다 그러면 어때야 돼? 분발해야 돼. 그 다음 평균도 만족하면 돼? 안 돼? 안 돼. 평균 이상 나와야지. 이왕이면 욕심을 좀 부려야지. 자, 근데 자기 본 모의고사 그 시험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해야 돼. 학원 일찍 오셔가지고 저 찾아와서 알았죠? 그래가지고 왜? 싫어? 보여주기 싫어? 그 점수 보여주기 싫어? 아니에요. 자기 점수를 객관적으로 오픈해야 돼.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얼른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을 대비하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그 상태로 유지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의고사 들고 와서 저한테 상담하세요. 제 별명이 담임선생이라니까. 저 이거 다 해줘야지. 다른 선생님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 그럴까 아마. 그런데 와야 돼. 자, 수업 끝나고는 저 얼른 기차 가야 되니까 여기 친구하고 가야 되니까 안 되니까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상담.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 그러면요 그 시험지만 봐도 저는요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게 돼. 그러니까 그 그대로 시험 봤을 때 그 흔적 지우지 말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절편을 올릴 수 있는 제가 그걸 얘기해줘. 이거 중요하다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어떻게 하냐. 일단 1, 2월 달 이거 했잖아요. 이제 기본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 4월 과정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로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복습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 6월 달에는 이제 기본소 이거 두껍잖아요. 이걸로 안 하고 이제 아까 부교재 체계도 있어요. 이제 이걸로 진짜 압축해서 딱 정리해가지고 시험장에 이제 꼭 들고 가야 될 그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요, 진도별 미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이 끝나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 10문제 정도 모의고사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전처럼 이게 훈련을 또 하게끔. 그런 식으로 또 훈련시키고. 결국은 우리는 시험 공부는 뭐 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적응력을 키워야 돼. 자, 그래서 이걸 미리서 조금씩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최종 마무리 하는데, 우리 공부는 이때 끝나야 돼. 7, 8월 달에. 그러니까 9, 10월까지 공부한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7, 8월 달에 우리가 공부가 다 끝나고 9, 10월 달은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전 훈련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는 다 언제까지? 7, 8월까지 끝내. 자, 그러려면 3, 4월 달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여기에 차오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모으면 돼. 여러분, 따라모으면 뭐다? 여러분이 고민해. 이것저것 기웃거리면 돼, 안 돼? 절대 그거 하자, 기웃거리지. 그게 이제 불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봅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부터 보자. 자, 우리 교재 이제 거기 24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총 6개 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한번 공부 다 해봤잖아요. 그럼 이 1번부터 6번까지 6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6개가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과목은요, 이 용어의 정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그러면 출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용어를 가지고 이게 맞게 풀이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골라라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조문에 풀이한 내용을 정확히 이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다른 내용을 살짝 뺀다든가 또 다른 걸 끼워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외우되 이해를 해야 돼. 자, 이해를 하고 암기해.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특히 중개하고 중개업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사례식으로도 문제가 잘 나와.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냐 안 하냐 골라라. 또 중개업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사례로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6개 용어의 정의, 물론 다 중요한데 특히 중개하고 중개업 있죠. 이것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아셨죠?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개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25페이지. 자, 중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가 뭐냐 이건데, 자, 일단 여러분이 조심할게요. 이 중개란 말이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만 쓰이는 말이냐? 아니죠. 다른 업종에서도 이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도매, 소매, 상인 간에 중개한다 이런 말 쓰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을 중개한다 이런 말 쓰고요. 중개란 말은 굉장히 많이 써요. 왜? 중개하는 업종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는 그러면 그 중개를 무슨 뜻으로 쓰이는가? 그러니까 다른 업종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있나 봐봐. 자, 그래서 자 25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 중개의 정의 거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자,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그랬죠. 그럼 이 중개 대상물은 뭐냐? 말 그대로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인데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될까요? 거래 대상물이겠죠. 그러잖아요.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이 어떤 물건을 거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하는 물건이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중개 대상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중개사법상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 물건 거래한다고 알선하면 중개냐? 그게 아니라 우리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하도록 알선해야 우리 법상이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쓰이는 중개란 말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된 물건이 뭐예요 하면은 우리 좀 뒤쪽에 이제 나와요. 거기 이제 중개대상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저 뒤쪽에. 그래서 자 봐봐요.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이거를 우리 법 제3조에서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직접 규정했다 해가지고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에서 직접 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법정 중개 대상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정 중개.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1번 거기 나왔잖아요. 양가로 1번에 법정 중개 대상물. 그래서 거기 3조에서 규정된 물건이다 해가지고 둘째 줄 거기 쭉쭉 나오잖아요. 토지, 건축물. 자, 이건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요. 그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물건을 딱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건 거래를 알선하는 거다? 부동산.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뭘 한다는 얘기냐? 거래를 하겠죠. 왜? 거래 당사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인데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부동산 거래가 매매 형태로도 있고요. 교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요. 임대차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이것만 있냐? 많아.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이런 많은 부동산 거래를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여기다 쓰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를 대표로, 매매교환 임대차니까 대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밖에 이 말은 기타 등등 그 말이에요. 기타 등등. 자, 저는요 가축을 키워요. 소, 돼지, 말, 닭, 오리 뭐 어쩌고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때? 가장 대표적인 저는요 소, 돼지, 닭 그 밖에 가축들 키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은데 매매교환 임대차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고, 그 외에 다른 거래 형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밖에 해가지고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이거? 거래 당사자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뭐다? 거래 행위를 얘기해. 거래 행위. 자, 그러니까 거래 행위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법을 배우는데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뭐다? 법률 용어야. 근데 그 법률 용어를 풀이하는 말도 뭐야? 법률 용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어. 그 추상적인 법률 용어.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은 뭐예요? 거래 행위잖아요. 근데 거래 행위가 아니라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렇게 해놨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힘들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1월달, 2월달. 자, 민법 공부했죠? 자, 그래서 민법에서 이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제? 들어봤죠? 자, 권리, 득실, 변경이. 그러면 이 권리가 득이란 말이 뭐예요? 취득. 그러니까 이 권리를 얻었다, 이 말이야. 아마 발생, 이렇게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실은 뭐예요? 상실. 그럼 이제 민법에서 이것을 소멸, 이렇게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권리 내용이 변경, 바뀌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걸 네 글자로 민법에서 뭐라고 했다?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고 바뀌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권리 변동. 어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권리가 변동된다 이 말. 이걸 이제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걸 다 한마디로 네 글자로 권리 변동. 그러면 자, 민법 시간에 이제 이렇게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제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고. 어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는데, 그럼 권리 변동이 뭐냐면, 자, 간단해요. 갑에게 있던 권리가 을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갑에게 있던 권리가 을한테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법률 행위에 의한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럼 법률 규정이 뭐냐? 대표적인 게 상속, 경매, 공매, 판결, 그런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갑이 사망하니까 그 자식한테 바로 어때요? 상속으로 넘어가죠. 그럼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바로 넘어간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권리가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나서서 이걸 중개를 해야 못해요?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권리 변동은 우리가 나서서 알선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법률? 그렇죠, 행위죠, 법률 행위. 자,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에 이루어지는 권리 변동 우리가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법률 행위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법에서. 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뭐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하는 거 어때? 좀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 단독행위가 있고 법률행위가 기억나요? 또 합동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단독행위, 합동행위, 그리고 자, 민법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학기론도 좀 어렵고 1차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눠서 해. 1차 따로, 2차 따로. 그러니까 1차가 어려우니까 올해는 2차 먼저 공부하고 우리 내년에 1차 하고. 그렇게 해도 돼. 그랬다가 큰일 나요.
근데 이제 반복하면 이제 좀 이해될 거야. 자, 근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들어봤죠? 자, 그런데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요, 또 우리가 알선할 수 있냐? 없어, 이거. 그럼 뭐예요, 우리?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리 득실 변경 행위는 권리 변동인데,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을 얘기한다. 근데 그 법률 행위 중에서도 뭐다? 계약. 그러니까 이 거래 행위가 다 뭐란 얘기예요? 계약.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거래 계약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봐봐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다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가 있어야 하면 이거 다 민법에 세우잖아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다 묶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다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냥 거래 계약. 더 줄여서 그냥 거래 이렇게만 해도 돼. 이해되죠? 알선은 알선은 이제 이건 법률 용어 아니야.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이에요. 알선은 뭐다? 두 거래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되게끔 의사표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중간에서 뭐 하는 거다? 주선하는 거 있죠? 소위 알랑방구 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다 우리 쓰는 말이에요. 다 쓰는 말인데 법률 용어 하니까 뭔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지. 아니야, 우리 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계약 체결하게끔 중간에서 어때? 어떻게 쓰든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뭐다? 중개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하려면 어때? 말빨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사기성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사기꾼 기질이 있어야 돼. 그 사람 일 잘해. 그래서 이제 중개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하냐? 보험 설계사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잘해요. 왜?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계약을 딱 가려운데 살살 긁어가면서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엄청 후회할 정도로 사람 심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당장 계약서 써야 돼, 막.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맨날 속이고 당하기만 했잖아, 우리. 지금까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우리. 자,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완전히 사람을 구워 삶아서 내가 먹을 정도로. 근데 내 성격상 또 그렇게 못해. 성격이 뭐야? 혈액형이 뭐야? A형이야, O형이야? A형이 또. 에? O형이야? B형이야? 그럼 A형이 좀 내성적이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A형이 일 못하냐? 안 그래. 우리 대한민국 사장 있죠? 사장의 70%가 A형이야. 사장의 70%. O형이나 B형은 사고쳐. 오히려 싸워. 매도인 매수인 싸움 붙여가지고 계약을 파토내 오히려.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못 할 수 있어. 그러니까 A형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지 마. 또 요즘 MBTI 해가지고 뭐냐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저는 MBTI를 해보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 없어.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 이거. 저는 그래서 안 해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위치에 따라 그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고 내가 그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댈 거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씁니다. 자, 우리 법상의 중개가 뭐예요? 그럼 우리 법정 중개 대상을. 그럼 법정 중개 대상은 한마디로 뭐다? 부동산. 아셨죠? 한마디로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사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 이걸 간단히 뭐라고 한다? 거래. 그럼 이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알선. 자, 그러니까 우리 법상의 중개가 뭐예요? 그러면 자,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부동산 거래 알선. 이것만 기억. 그럼 이제 사례식으로 이게 중개냐 아니냐 물어볼 거야. 그러면 간단해. 부동산 거래 알선. 이 세 마디가 있냐 없냐 이것만 찾으면 돼. 조금 이따 이제 문제 풀면 나옵니다. 이거 세 개만 돼.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어. 빠졌어. 그러면 중개다 아니다. 간단해. 이거 문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시험만 보면 맨날 틀려. 이 문제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걸 가지고 왜 틀리냐고 왜. 이것만 딱 기억하라니까.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이제 이런 말들을 조금 배우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쭉 이제 해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권리 득실 변경 행위란 말이 있죠. 자, 권리 득실 변경 행위가 이제 조금 어렵잖아요. 민법에서 쓴 말.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아까
중개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할성 그랬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즉, 부동산이죠? 그럼 이제 갑과 을 거래 당사자야. 이게 뭐야, 아까? 권리, 득실, 변경 행위잖아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도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권리, 득실, 변경 행위잖아요. 그러면, 자, 이 주택에 대하여 권리, 득실, 변경 행위인데, 그럼 이때 이 권리는 어떤 권리고, 득실, 변경 행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떠냐 이건데, 우리가 그러면 다 나서서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25페이지.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자, 저 뒤쪽으로 가면 중개대상물 파트에 나와요. 자, 47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와요. 47페이지. 자, 이거 시험에 막 그렇게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이제 민법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시 이제 거기 48페이지 도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48페이지. 막 이거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가볍게 이제 이해만 하세요. 자, 4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맨 밑에 박스에서 맨 밑에 줄 중개 개입 가능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 48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맨 밑에 거. 자, 그거. 자, 그러면 보자. 자, 갑과 을 사이 이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 이 사람이 매수인이 그러면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득실 변경 행위라는 얘기예요, 실은. 자, 그러면 자, 저 주택을 우리가 중개 대상 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매매를 뭐라고 하느냐? 중개 대상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개 대상 권리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나서서 이제 뭐예요? 알선 중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개 대상물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거 있고 이거 없는 거 있고 그래요. 그리고 중개 대상 행위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게 구분이 돼 있고 중개 대상 권리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먼저 법정 중개 대상물. 자, 왼쪽에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돼.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맨 밑에 박스를 보면 그럼 이제 중개 대상 권리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지금 그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자, 좀 복잡한데 자, 이렇게 떠올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책에 이제 좀 그렇게 막 다 섞어놨는데 자, 이걸 더 쉽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권리 득실 변경했을 때 이때 권리는 어떤 권리냐?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왜? 우리는 부동산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알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권리는 어떤 권리다? 부동산. 그럼 우리 부동산 권리 민법 시간에 배웠어. 자, 이거 소유권, 지상권, 취득권. 자, 민법 시간에 다 배웠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권리가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봐봐요. 동산 질권. 자, 질권은 동산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도 안 들어가. 부동산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봐봐. 어업권, 광업권, 공업소유권,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자, 부동산 권리 아니야. 부동산 권리가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무채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 이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권리는 우리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자,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요. 자,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배우니까 놔두고.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득실 변경 행위를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다? 계약. 계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어떤 계약? 부동산 거래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계약 이거 민법에서 다 배우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상속, 공용수용, 경매, 공매 이것은 법률 규정에서 이루어지죠. 자,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약이 아니야. 그 다음에 증여는 계약이 아니냐면 아, 증여는 계약이야. 그래서 증여는 부동산 거래 계약, 동산 계약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은 우리가 중개 대상이 아니냐? 이제 민법 시간을 배웠을까? 우리가 편모계약, 쌍모계약 이런 말 들어봐요. 그런데 편모계약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 우리가 중개를 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때?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여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너 공짜로 줄 테니까 가질래? 좋아.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이지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편무계약 해가지고 중개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이 노란 글씨. 왜 노란 글씨일까? 이제 어려우니까 노란 글씨. 이제 민법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그럼 이제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자,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 자, 갑이란 사람이 이제 토지가 좀 필요해. 왜? 토지가 있어야 건물을 지어서 뭔가 좀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 토지가 없으니까 을한테 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좀 빌립시다. 자, 내가 당신 토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만큼 자 50년간 빌리자 하고 계약을 해. 이걸 우리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 그럼 토지가 필요한 사람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게끔 우리가 나서서 알선을 해요, 못 하면? 하잖아요. 이 사람이 토지가 필요하니까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좀 빌릴 수 있는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나서서 알선해요, 안 해요? 알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린 기간이 다 지나면 이제 건물 철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건물은요 쉽게 철거하겠으면 우리 H빔 철골 구조 있죠. 볼트로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금방 이렇게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막 콘크리트 때려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많이 지어요. 이렇게 자기 토지가 아니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를 빌려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권이 이렇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생긴 우리가 중개를 해요. 그런데 이 지상권이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긴대. 자, 이거 민법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법정 지상권. 진도 나갔어, 안 나갔어? 저당권. 진도 나갔죠? 자, 법정 지상권이 뭐냐면 이거야. 자, 토지와 건물이 자,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은행에다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 근데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저당권의 경매로 넘겨요. 그래가지고 B가 경락을 받았어.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이제 이 토지 소유자가 야, 이제 이건 내 땅이니까 너 건물 철거해. 이러면 돼, 안 돼? 건물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내 땅이니까 철거해.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이 바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상권이 계약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생긴다 이거야. 이걸 법에서 규정해놨어요. 민법 366조에서. 그래서 이걸 법정 지상권 그래요. 법률의 규정에서 이 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중개를 해요 못해요? 아,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게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거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중개를 못해. 자동으로 생기니까. 유치권도 어때요? 유치권도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유치권 알죠? 주로 공사대금 못 받은 건설업체가. 그러니까 자, 또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자,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고 이제 맡겼어요. 그럼 이 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건축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건설회사가. 근데 이제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건축주. 갑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2억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럼 이제 을이 이 건물을 넘겨줘, 안 넘겨줘? 그러면 바로 유치하는 거야. 이거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유치권이 바로 생기게끔 법에 규정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중개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는 것은 우리는 중개를 한다, 못 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 이 유치권이 있어요. 이 건물하고 받을 돈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 이걸 넘기고 싶어. 이거 양도. 왜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양도하고 싶은데, 이건 좀 이렇게 양수 받을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우리 중개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양도할 때는, 이제 양도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자,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아,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유치권, 법정시장권,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 자, 팔아먹을 때, 이때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자, 환매권까지는 몰라도 돼.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성립 맨 처음에 생길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니까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때는 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어려우니까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 나와. 그러면 이거 외워서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간단해. 부동산 권리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 권리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계약에 의해서 넘어갈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길 때는 우리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돼요. 간단히.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앞으로 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27페이지 봅니다. 27페이지 봅니다. 자, 27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중개의 3요소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거기 2번에 보면 중개행위 법적 성질 있죠? 자, 그러면 중개행위는 어떤 성질을 갖나요? 이건데요. 자, 중개는요, 이거. 우리가 두 거래 당사자의 거래가 이렇게 알선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알선이 곧 뭐예요? 이게 중개, 이게. 이 알선이 중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개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 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우리는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둘째 줄 정보 제공하고 현장 안내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그러죠. 거기 밑줄 하세요. 사실행위. 둘째 줄 끝부분 사실행위.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넷째 줄 마지막에 거기 하나 둘 셋 넷째 줄은 독자적인 판단 그랬죠. 그래서 이걸 독자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준비 행위 그랬죠. 자 거기 준비 행위 거기다 밑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중개는 사실행위고 준비 행위고 독자적인 행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가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이제 의뢰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또 현장 안내하죠.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그러고 바로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을 성사시켜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의뢰인 이것 좀 팔아주세요. 맡겼어. 그럼 의뢰인이 우리한테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고 그래요? 안 하죠. 그냥 팔아주세요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알아서 발바닥 땀나도록 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독자적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뛰니까 여러분의 영업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거 뭐 시험에 잘 나오거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개와 관련하여 자 거기 28페이지 보시면 도표 이런 건 전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에 대해서는 그것 말면 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중개는 뭐다? 부동산 거래 알선. 딱 이 말만 기억하면 되죠. 부동산 거래 알선.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 지금 판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데 자, 그럼 다시 이거 봐보면 원래 부동산 중개는요. 이렇게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 이렇게 양쪽으로 의뢰받아서 어때? 중개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쌍방으로 의뢰받아서. 근데 꼭 쌍방으로 의뢰받아야 돼요? 아니면 일방으로만 의뢰받아도 중개가 이루어져야 하면? 일방으로만 받아도 의뢰가? 아니 중개가? 뭐냐면 이것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은 A라는 개공사한테 매도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요. 자, B라는 개공사한테 매수 의뢰를 했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그러면 이제 이 A, B 개공사가 둘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 두 사람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공동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한쪽으로만 의뢰를 받아도 중개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물론 이렇게 양쪽으로 받으면 좋죠. 중개 보수도 양쪽 받고 이제 쌍방으로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이렇게 일방으로만 의뢰 받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자 그래서 이것만 좀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거기 판례 중간에 판례 27페이지 중간에 판례 보면 2번 판례 봐봐요. 거기 27페이지 2번. 자 27페이지 봐봐. 27페이지 거기 판례 있잖아요.
2번 판례. 그럼 이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때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거기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개공사가 진종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할 게 아니라 개공사 행위를, 그 다음 밑줄 하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2번 판례 있잖아요. 27번. 27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객관적으로 보여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 주관적 의사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중개하는 척 해가지고 거래 대금을 지가 들고 튈 생각인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개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거 중개 행위라고는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처벌받지. 이건 중개 업무 하다가 잘못하니까 처벌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가 있어. 자,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근데 이제 매도인이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 계약서 쓰는데 못 나왔는데,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이제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없으니까 이제 대신 전달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알았어요 하고, 자, 보조원한테, 이거 매도인한테 계약금 전달 좀 하고 와라 하고 이제 시켰어. 자, 그러니까 보조원이 자, 알았습니다 하고, 자, 돈 들고 이제 문 나갑니다.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들고 튀려고 나가는 거예요? 알아 몰라, 이거. 전달하러 가는지 들고 튀려고 하는지 알아 몰라. 왜?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근데 개공사가 전달하러 갔다 와라 하고 주고 본인도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때? 전달하러 가는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평소에 불만이 많았어. 맨날 자기한테 짜증내고 말이야. 일 못한다고 욕만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사주고 김밥이나 사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잘됐다 이거 들고 튀어야지 그 생각으로 나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 돈 횡령을 했어. 자, 업무와 연관이 있다 없다? 중개 업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본인이 들고 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머릿속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자, 전달하러 하고 와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고 나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하라고 아는 거예요? 전달하러. 그러니까 업무 보조하는 걸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행위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해야죠. 그래서 책임지라 이거.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도. 근데 처음부터 튈 생각이니까 어때? 그걸 알았더라면 책임져 안 져? 개공사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들고 튄 거니까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모른다 이거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중개 행위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 중요해요. 중개 행위라고 인정돼야 중개사법 적용해서 책임을 묻거든. 만약 중개 행위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 하다? 근데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거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28페이지.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개업 보겠습니다.